춤자리처럼 가수가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싸이. 예, 싸이. 싸이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B급 가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그게 뭐냐 유튜브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뒤 후반부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서 이제 방탄소년단 2012년도에 결성이 돼서 2013년도에 첫 선을 보였는데 이때부터 언급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공급자 뉴스 기사를 언제 많이 17년도에 이제 뭐 지금 갑자기 뛰었어요. 왜? 이때 처음 해외에서 상을 받았어요. 방탄소년단 상을 받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쭉 가다가 최근에 그렇죠? 계속 보다가 보니 계속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뉴스 기사를 분석해서도 물론 이런 시그널들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뭐냐 앞서 좀 딥카인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해서 지역은 또 색깔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시하기로 이렇게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누구나가 최소한 빅데이터에 그러니까 준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이런 그 단어 분석들을 이 시스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진행제가 뉴스 기사. 자, 또 하나 이제 이런 뉴스 기사 그다음에 댓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분야를 알게 된 게 신용카드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용카드에는 또 재밌는 사례가 이런 거였어요. 마트에서 사람들이 주말에 어떤 곳에 사는지 봤더니 뭐 맥주하고 그 다음에 애기 기저귀를 같이 사는 2030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렇지? 전혀 이 조합이 안 맞는데 그럼 이거야? 이것도 안 되고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야? 지금 이상한 파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였던 거야. 2030 남성들이 주말에 애기 기저귀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면서 뭐 사야 돼요? 자기를 위한 뭐 사야 되잖아요. 저도 애기가 6살이에요. 6살. 한 6살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 안 사지만은 진짜 거기까지는 힘들었어요. 뭐 심부름 할 게 많은데 그러면 사면서 보상심리, 보상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한 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주말에 뭐 있어요? 야구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 이거를 뭐 누가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걸 이런 거 시각을 분석을 하려면 바로 문과생이 이 카드 데이터를 보면서 이것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해야 돼요. 신용카드 회사들에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최근에 뭘 샀는가 봤더니 막 치아를 미백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개인적 PT라고 해가지고 많이 봤잖아요. 개인 PT라고 해서 이제 헬스클럽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이 사람이 이제 레이던스 호텔. 레이던스 호텔은 뭐냐면 서울에는 좀 있는데 대부분 해외는 또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안 사고 그러니까 월세방 안 사고 호텔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때 국토부 장관이 그래서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청년층한테 임대하면 되는지 아니냐. 그게 이제 레지던스 호텔이고 이런 걸 보면은 신용카드를 보고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뭘 마케팅해야 되겠어?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해외는 쿠폰이 되게 강해요. 미국에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쿠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요. 쿠폰 마케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러한 구매 패턴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고서 미리 예측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 마케팅. 와, 이거 같아, 이 사람. 이 사람 이용한다는 거야, 이용한다. 왜? 갑자기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멀쩡한 자기 집이 있는데 집 근처에 레지던스 호텔에 장미 투숙하게도 결제를 하고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래서 예측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예측 마케팅. 이게 이제 카드 회사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카드 회사들에서 이런 문과생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형태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이제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 회사에 빅데이터 팀을 만들었는데 6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팀원들을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빅데이터니까 컴퓨터 공학하고 있는 컴퓨터한테 한 명 뽑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잘 처리해야 되니까 수학하고 통계학과 한 명 뽑았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 또 이제 네트워크하고 하니까 또 한 명 뽑고요. 그래서 공대생 3명 뽑고요. 그 다음에 사무 이렇게 도와주는 여자 직원들 한 명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간의 행동을, 사람의 행동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문과생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있지만은 그 데이터에서 가치를 뽑고 그 데이터로부터 저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뽑은 거예요.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가 없죠. 왜? 죄송한 얘기지만 공대생들은 일단 가이드라인대로 뭔가 하는 분들이지 이걸 기획하진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일단은 어떤 현상을 먼저 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왜인지 진단을 하고 사람들이 언제 또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처방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이제 구글하고 비슷하게 시작했던 회사가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예요. 아마존. 구글 97년도, 아마존도 97년도 비슷하게 해요. 이 회사가 뭐냐면 미국에서 최대의 그 서점이 있어요. 바른스 앤 노블이라고. 우리나라 뭐 교보문 뭐 이런 거 최대의 서점인데 여기서 90년대 후반에 인터넷으로 책을 팔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스 앤 노블 같은 회사에서 웃기지 마라. 왜? 우리 서점에 왜 갔습니까? 우리 세계에는 서점에 가가지고 그냥 그 앉아서 그냥 보기도 하고 이쪽에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으로 책을 사면 누가 그 책을 사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바른스 앤 노블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존에 있는 이 제프 베조스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죠. 이혼하면서 와이프한테 준 뭐 위자료만 해도 뭐 그렇죠? 엄청난 돈을 줬던 이 제프 베조스가 뭐 생각? 야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A라는 책을 사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책을 살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친구한테 물어보든지 그렇죠? 아니면 가족의 누구 형님한테 물어보든지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인터넷에는 그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이 책을 사면서 무슨 책을 살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 책을 사면서 어떤 책을 샀는지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 이거를 추천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 특허, 거의 BM 특허라고 얘기하거든요. BM 특허를 내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내가 이 책을 사면서 내가 무슨 책을 또 사야 되지 뭐 사수님이 계시나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책, 이 추천한 개인화 맞춤화 서비스를 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이 가져낸 그걸 우리 협업하는 필터링이라고 이렇게 보급 단어를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성공하면서 아마존이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니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이 책을 좋아해? 그러면 다른 책도 이렇게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세상을 이제 네트워크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네트워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친구가 이걸 좋아하니까 당신도 이거 좋아할 거야. 당신의 페이스북 친구가 그렇죠? 이 포스팅에 좋아를 했으니까 당신도 좋아할 거야. 야채 가게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는 사람이 오늘 저것도 사가지고 갔으니까 같이 짝지어 놓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적용이 가는 거죠.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보는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아마존에서 많이 배워온 거예요. 90년대 후반에 이런 중요한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넷플릭스도 사실은 97년도 이때쯤 생겨났어요. 넷플릭스도. 구글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죠. 그래 다 90년대 후반쯤. 우리나라는 95년도에 다음 한메일이라는 회사가 이제 생겨났죠. 다음. 근데 다음 한메일이 이제 10년을 잘 가다가 2000년도 이제 넘어가지고 2008년쯤 이때 아이폰이나 이런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네이버한테 자리를 이제 뺏겼는 거죠. 그래서 한 방에 이제 가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유명한 그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2007년쯤 그러니까 다 보면 2010년을 전후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2007년쯤부터 이제 자기네들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비디오를 보여주는. 이제 이때도 정말 이제 미국에 이제 있었는데 이제 비디오를 빌리는 그런 가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가면 만화하고
빌렸던 거죠. 어느 순간에 없어졌잖아요. 어느 순간에 없어지게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우리 이제 동영상을 이제 이용하고 볼 수 있는 그 회사인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그런데 이 회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이게 영화 보다가 뭐 좀 재밌거나 하면 잠깐 멈춰 해가지고 저 장면 뭔지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언제 멈춤했는지 그 멈춤했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알바생들을 뽑아서 그 멈춰있는 장면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이거는 놀라운 장면이야. 이거는 예컨대 뭐 성적인 장면이야. 이거는 화산이 폭발한 장면. 그런 장면이라다 다 데이터에다 옆에다 우리 흔히들 태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데이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넷플릭스에서는 야, 이 사람 보니까 유해진이 나오는 것만 계속 보는 거야. 그렇죠. 차승원이 나오는 것만 계속 보네.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지까지 다 이제 기록을 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런 사람들의 행동 하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영화 포스터를 누가 만드냐면은 그 영화 제작사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영화 포스터가 대부분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포스터 한 개 나왔어요. 그렇죠? 한 개밖에 안 나왔는데 넷플릭스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유해진이 조연으로 나오는 영화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도 아닌데. 그러면 이 소비자한테는 유해진이 영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포스터에다가 유해진을 정면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넷플릭스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배우를 따라보는 사람인데 굳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배우가 주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스터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이제 2년 반 정도 돼서 이런 알고 지금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는 눈이 있는 회사야 이게 이 회사가.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러면 요새 왜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근데 한국 드라마 가운데서 한국에서 시청률 막 안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막 사요. 왜 살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웹툰, 동남아시아, 태국 이런 데서 웹툰이 막 인기가 있었잖아. 이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인기 없는데 동남아시아한테는 인기 있으니까 넷플릭스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비싼 돈 주고 막 사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못 보라도 다른 데서 못 볼 수 있으니까 회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파가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거에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또한 데이터로서 넷플릭스는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 뭘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의 가격 패키지로 해서 저도 넷플릭스를 거의 돈 안 들이고 봐요. 왜냐하면 계정 4개를 묶어서 제 친구가 이제 저한테 계정 1개를 이제 던져줬어요. 그래서 이제 살짝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공짜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얘기했지만 97년도에 생겼고 그 10년 뒤 2007년도에 일단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그 동영상 케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회사가 있었어. 그 회사의 대표는 이 사람이 좀 얘기했냐면 조롱석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것은 넷플릭스가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알바니아 군대가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식이 아닌가요? 알바니아들이랑 국가가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회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2007년도에. 그랬는데 10년 뒤에 이 회사는 그렇죠. 광가게 매각이 되고 넷플릭스는 그렇죠. 세상을 정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은 이제 캐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트렌드에 올라타는 거고요. 캐치 못하면 이제 트렌드에 밀려나가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이런 생각해요. 한 번 이제 놓치면 10년이면 놓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40만 번 했는데 그렇게 나와요. 이런 데이터 얘기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래저래 했는데 오늘 매일신문에 1월 1일자 이번 매일신문 1월 1일자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지성으로부터 듣는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김영하 대구 사회서비스관 원장님과 같이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회학자다 보니까 사회를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장밋빛으로만 보면 사회 이면이 잘 안 보이니까 특히나 문제가 이제 나는 이제 데이터 약자 이 데이터 약자가 뭐냐면 데이터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 그러니까 데이터에 안 잡혀 있는 사람들 앞서 아프리카 대륙에 재난이 생겼는데 전염병이 도는데 그러니까 저집자 사회에서 모른다고 했잖아. 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모바일 신호를 통해서 간다는 데이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정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배달의 민족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 배달의 민족에서 구매를 거의 안 하는 사람들, 그럼 배달의 민족에서 누구를 우선시켜야겠어요? 구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선시켜야겠죠.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랑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하기에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럼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또 그런 걸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불편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록이 안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데이터 복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김영아 우리 사회서비스 원장님도 자기는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는데 데이터 복지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다. 근데 이런 데이터 복지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데이터 복지의 가장 원천적인 건 뭐였어요? 우리 대부분 와이파이가 정말 늦게 됐잖아. 그렇죠? 서울 가면 그냥 제주도 가면 와이파이 막 터졌잖아. 근데 대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 그렇죠? 이 데이터 복지에 사실은 가장 밑에 근간이 그런 거예요. 데이터가 아까우니까 내가 어디 접속하고 싶어도 마음껏 접속을 못하고. 데이터 복지, 근데 대구 이제 뭐니? 내가 근데 그거를 10년 전부터 우리 대구시에다가 얘기했는데 그런 개념이 안 잡혀있는 거예요. 와이파이라도 제발 좀 잘 터지게 해달라고. 그냥 그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로서 이렇게 누락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이 누락된 사람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필터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필터 버블. 소위 이제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KBS 시사 다큐 중에서 이제 시사기획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기 팬덤이 되어 있는 건데, 요새는 이루어져야 하더라고요. 시사기획창에서 이제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인터뷰 좀 하자 그래서 나 코로나여가지고 서울에 못 간다 그래 휴대폰으로 이제 촬영해가지고 지상파에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촬영해가지고 인터뷰했었는데 필터보고 이게 무슨 필터보냐면 추미애 씨하고 이제 윤석열 씨하고 이제 추미애를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영상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유튜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내가 재밌는 것만 보도록 계속 유튜브에서 똑같은 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 사람들이 계속 유튜브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연령층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계층이 몇 살 연령층? 우리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60대. 맞아요. 50 플러스는 50 플러스. 그만큼 유튜브를 많이 쓰고 있어요. 왜 많이 쓸까요? 유튜브에 일단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콘이. 빨간색을 쉽게 찾아서 유튜브 하나 내가 동영상 하나 봤어. 카톡에서 누군가 나한테 보내주고 한번 눌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빨간색 누르면 또 비슷한 동영상만 내가 추미애 지지자는 추미애 상공에서 지지하는 동영상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윤석열 지지자는 윤석열 지지하는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잘 찾아주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필터 버블에 빠진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꾸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파 뉴스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는데 여기는 각종의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그렇게 알고리즘을 짜서 하니까 50 플러스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박한우 교수라고 하나 추가하는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한우 교수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나름 잠이 안 올 때 들으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이 또 생겨나는 이런 그래서 우리 소위 학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SNS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것만 생기면 막 쏴주는 거예요. 화제도 일시적 관심사. 새로운 거 생기면 그걸 먼저 우선으로 막 보여주는 게 있어요. 막 우선적으로. 누가 그렇게 해요? 포털이 그렇게 해요. 포털은 먼저 새로운 것들 주로 먼저 위에 보이죠. 그런데 또 SNS, 유튜브 같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게이지먼트라고 했는데 참여도 내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꼭 먼저 보여주지는 않고 내가 자주 보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구독하는 것들을 먼저 보여줘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끔 만나면 야, 이거 뭐냐,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제주도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그러게 나 어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그냥 그 사람하고 내하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자주 교류 안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한 달 전에 제가 제주도 갔다 오는 포스팅이면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에 많이 남기면 한 달 뒤에 노출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참여도에 따라서 먼저 노출시켜주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그러나 먼저 새로운 게 나타나면 막 빨리 보여주는 것들 포털들이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에 따라서 틀려요, 사실.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새 가장 논쟁이 뭐냐면은, 야,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려줘, 공개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싫어, 왜 알려줘? 일반 회사에서는 또 왜 그게 IT에서는 왜 공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레시피 왜 공개해? 공개 안 하지. 알고리즘이라는 건 레시피 같은 거야. 요리법. 이건 내가 회사 비밀인데 어떻게 공개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 붙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인공지능 이제 채팅하는 건데, 20대 여대생을 이제, 해가지고 20대 여대생이 하는 그 이름 이루다였어, 이루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루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왜 흑인이 싫어? 했더니 징그럽잖아. 난 인간처럼 생긴 게 좋다. 한국 서비스. 지하철 임산부석을 어떻게 생각해? 혐오스럽다. 동성연애자 어떻게 생각해? 진짜 혐오스러워 질떨어져 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있는 대화 100억 정도를 그래서 이제 반탑을 해가지고 이렇게 채팅의 못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어요. 이러다가 20대 여학생, 20대 여대생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 데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이렇게 막 대답을 한 거야.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은 이것을 욕해야 돼요. 아니면 이러다가 그냥 이것을 알게 게 아니죠. 누구 보고 있어요? 카카오톡 대화, 우리가 대화했던 거 100원권을 가지고 가서 배워서 배운 대로 얘기해 준 거야. 그럼 그런 대화를 했던 우리들이 잘못이야? 아니면 그것을 그러니까 배워서 그냥 서비스를 좀 이런 사람이 잘못이야? 야저 그러니까 하차하게 했어요. 네, 하차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 1면에 실렸어요. 조선일보 일면에 실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코멘트 같은 게 하나 달렸는데 조선일보 1면에 이제 실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되게 이제 이슈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회사들도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데서 비용을 많이 들였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안 보셨으면 보시면 돼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면 컴퓨터 과학자 나와요. 알란 투어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알란 투어링이라고 뭐냐면 컴퓨터가 얼마만큼 인간처럼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란 투어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보면 컴퓨터가 인간처럼 행동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 왜? 컴퓨터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잖아요. 이세돌하고 알파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뭐냐? 그러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평가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이제는 나는 이런 거예요. 얼마만큼 인공지능이 편향되어 있는지. 편향되어 있으니까 배달의 민족을 그렇죠? 혹은 뭐냐?
어떤 배달앱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되게 우대해주고 잘 안 쓰는 사람은 우대 안 해주고 이런 편향성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이제 스스로 이제 우리가 차별받는 거예요. 차별받는지도 모르면서 차별받는 거예요. 차별받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차별받는지 알고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내가 오늘 문득 그러니까 양치를 하는데 양치를 평소에는 20번 하는데 10번 했는데 10번 했는 거 가지고 내가 갑자기 또 도서관에 못 오게 하는 그런 일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왜 못 오게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오늘 양치 20번 하는 거 10번밖에 안 했다 라고 얘기하는 내가 차별받는지도 모르는 그런 속성들 그런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차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타임즈에서 100대 발명품이라고 했는데요. 쭉 어제 거예요. 어제 거. 2020년도 그렇죠? 2025년도. 요거 인공지능 챗봇 아까 이거다처럼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게 이제 뭐냐 아까는 그 모바일에서 이렇게 서비스 되는데 요거는 지금 애기가 갖고 놀고 있어요. 어때요? 라일리. 이 친구가 이제 라일리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갖고 노니까. There's someone here who wants to meet you. 여기가 이제 타임즈 이제 뭐냐 100대 발명선을 그런 거야. 그래서 선물 주는 거야 선물 주는 거야. My name is Foxy. I'm a new robot. What is your name? I'm Riley. It's nice to meet you, Riley. What do you do to get ready for bed? Brush my teeth and read a story. I love stories. Would you read a story to me?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는 뭐냐 휴대폰에다가 빈서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시리 가지고 저는 이제 스팀앱 쓰니까 스팀앱 아리아거든요. 아리아라고 부르고 그런데 지금 이런 지금 나오는 챗봇 요게 지금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 하는 동작들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동작들도 이렇게 이런 이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챗봇들이 더욱더 하고 우리 교수들도 지금 학회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만나서 네트워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든 정보학 분야의 가장 큰 학회예요. 2020년도에 이제 열렸는데 이 학회가 뭡니까?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발표를 다 온라인으로 했죠. 온라인으로 하니까 서로 만나기 힘들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아바타를 자기가 해서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만화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자기 아바타를 가져가서 이제 만나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제 그냥 송해하는 거예요, 송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발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사실은.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비대면이라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이제 적응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된 거죠. 자, 일단은 뭐 이 정도 좀 방송 더 할 거예요. 지금까지 좀 들을만 하셨으면 박수 한번 주시고.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우리 얘기도 좀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준 게 사실 유튜브는 2007년도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만들었는 사람은 그러니까 스티브 첸인데 이 친구가 또 와이프가 한국계였어요, 한국계. 근데 구글이 인수하면서 이제 유튜브가 이제 날개를 달았는데 그것보다는 2012년도에 이 싸이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그냥 동영상만 듣던 거에서 뭐냐 SNS가 되는 그런 계기에 사실은 싸이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튜브는 그냥 거기서 그냥 동영상만 보는 거였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친구도 사귀고 구독도 하고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싸이가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소위 말해서 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고 이제 강남 스타일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특히 이제 유튜브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이것도 이제 데이터 싸움이기도 하고 또 편성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편성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자유롭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런 사례들 핑크퐁 이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소송까지 걸렸어요. 한국의 저작 동화냐 아니면 이게 미국 거냐 해가지고 또 이런 이제 사람도 있었고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냥 자기 하장하는 거 하장 옮겼는데 대박 나는 이런 또 젊은 친구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2012년도 싸이 그때 할 때 제가 이런 얘기 또 칼럼에 썼었죠. 싸이 강남스타일과 유튜브 제국주의.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자, 이때 싸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K-팝의 시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싸이 강남스타일 누가 봤는지 또 그 당시에 유튜브를 누가 이용했는지 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왜? 미국에서 유튜브를 그 당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평균적인 인터넷 이용자들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백인보다는 흑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아계, 히스패닉들이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대해서 댓글을 남기고 구독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동영상들을 보면 다 일본의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들, 그 다음에 섹스적인 것들, 일본에 또 그런 거에 좀 앞서가 있는 나라잖아요. 앞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싸이가 뭐 B급 가수였어요. 그냥 캠퍼스 대학가에 그런 캠퍼스 그런 축제에 나오는 거였지 사실 A급의 가수는 아니었는데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이 유튜브에서의 이용자 계층의 그 수준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강남스타일에 있는 댓글을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알아요? 이 댓글 거의 다 영어밖에 없었어요. 한국어는 콘돔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왜? 강남은 외국 사람들이 콘돔을 알아들었는 거야. 그 다음에 싸이의 이 요상한 춤이 다 그렇죠? 그냥 춤이 아니라 일본식의 그런 성적인 것을 자극하는 그런 춤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한국 거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2012년도 8월 달에 콘돔이라는 단어가 2012년도 10월 달 정도 되니까 강남이라는 단어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이게 서울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관계되는 동영상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봐서 제가 이제 국제전널에 논문을 한 3편 정도 그 당시에 실었거든요. 그런데 막 댄스 관계되는 동영상도 있고 패러디하는 영상도 있고 하는데 재밌는 것이요. 리액션 리뷰라고 하는 동영상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리액션하고 리뷰. 이게 뭐냐면은 리액션이 뭐냐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보면서 이 외국 애들이 그래서 뭐냐면 따라하거나 혹은 자기의 비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리액션, 리뷰 동영상 카테고리들이 이제 10대들이 되게 좋아하는 카테고리.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평가가 된다든가, 자기가 안무가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이런 리액션, 리뷰를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알려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싸이가 국격을 높였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분석을 했더니만 당시에 가장 그 유효 부수가 많았던 시사인이라고 하는 주간지에서 즉 연구 결과를 내서 투표를 했었죠. 시사인이라고 하는. 그랬는데 그 와중에 제가 해외에 한번 출장을 갔는데 제가 호텔에 들어갔어요. 호텔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남들 피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뭐가 있어요? 강남스타일 하지 말라고 그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싸이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싸이가 강남스타일이 된 것은 정말로 딱 그때 유튜브의 이용자층하고 그렇죠? 유튜브에 좀 변화되는 그 지점하고 그다음에 싸이가 가지고 노래와 그 댄스가 다 맞아 잘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퍼펙트한 타이밍이었는 거죠. 거기다가 2012년도는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스마트폰이 사람들한테 아이들이죠. 이제는 확산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2012년에 정말. 그래서 너무나 타이밍이 좋았죠. 그 타이밍을 두고서 이 방탄소년단이 이제 결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야, 우리는
일반 지상파라든가 메이저 그런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의 활동을 알리지는 것을 안 하겠다.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시혁이라고 하는 그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못 하는데 바로 SNS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가겠다. 사인에 의해서 모든 생각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BTS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SNS에서의 그 반응, 그 팬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같이 가지게 된 거죠. 그다음에 7명 중에 또 2명이 대구 출신이잖아요. 2명이 대구 출신이고 대구에서 그때 방탄소년단을 이제 하게 되었고 또 대구시청에서 이렇게 방탄소년단 음악을 약간 해서 했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보니까 그러니까 30만인가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또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구시청에서 방탄소년단 올려놨는 그 동영상에 댓글들이 그때 이제 잠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댓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댓글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얼마만큼 만들고 있는지 얘기합니다. 포도송이가 뭔가 포도에 꼭지에 포도 작은 포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꼭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건 별로 안 달려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송이들의 어떤 크기라든가 유형들을 보면서 이제 이 그룹이라든가 혹은 어떤 선거 이슈가 정치 이슈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를 봅니다. 예컨대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포도송이들이 다 따로따로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도 몇 개 달려있는 거, 3개 달려있는 거, 2개 달려있는 거, 5개 달려있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가짜뉴스가 아니라 소위 진짜 뉴스 같으면 포도송이 하나 크다랗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짜뉴스는 둘둘 그렇죠? 두세 명씩 나눠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정말로 뉴스들은 한 명이 딱 공신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주변에서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팍 퍼뜨는 그런 커다란 포도송이를 만들어요. 방탄소년단을 보세요. 여기에 포도송이 큰 게 하나 만들어지려고 이제 뭔가 이제 글을 모이고 조그만 이런 포도송이들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정말로 이제 연락을 여기 대구시청에서 어떤 거였는데 소규모로 대화 집단들이 정말 크게 이제 많아져야 되는 거죠. 많아져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확 커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냐, 오디언스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는 서로 간에 댓글을 나누는 사람들끼리도 정보를 촘촘하게 공유하는 거고 수동적으로 반망자하는 거는 되게 가짜뉴스처럼 사람들이 따로따로 커플링처럼 이렇게 2명, 3명씩만 얘기하고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도 특정한 그룹이라든가 특정한 선거 이슈들을 이제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에 방탄소년단의 성공 원인도 빅데이터의 정도는 이제 제가 붙인 건 아니라 도서관에서 좀 사람들 많이 몰리라고 붙였고 그래서 제가 방탄소년단 관계되는 것도 이제 한국에 이제 가지고 와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금 방탄소년단 얘기도 했으니까 이 K-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언론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에서 좀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 이제 여기 손창원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음악을 어떻게 듣냐면 음원이라고 해가지고 파일을 통해서 듣잖아요. 파일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런데 유독 K-팝은 CD, 피지컬 음반, 물리적 실체가 있는 음반을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뭡니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피지컬 음반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지컬 음반 시장에 대해서 유독 한국의 탑 K-팝 스타들, 탑 10 스타들이 이 디지털 음악 시장보다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한국 문화를 앞서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K-팝을 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K-팝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방탄소년단처럼 이렇게 K-팝하고 관계된 요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이제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이용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항 있잖아요. 공항에 이제 군위공항으로 가면 저기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있는데 거기를 뭐 또 이제 아파트로 개발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가 이런 K-팝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웹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관한 악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담시티잖아요. 고담시티. 고담시티인데 이 고담시티를 역 포지셔닝 마케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게 K-좀비거든요. K-좀비. 스윗홈도 그렇고 부산행 원투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K-좀비 하면서 대구를 로케이션 해가지고 촬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대구가 고담시티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 포지션 마케팅을 좀 해서 대구가 그러니까 이런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공간들 좀 이제 이런 좀 새롭게 살아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웃자고 한번 만들어놓은 단어잖아. 고담시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웃으면 되는데 그것을 죽자고 그게 뭐 맞느냐 틀리냐가 문제 가지 말고 그거를 좀 더 이게 좀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BTS도 오늘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한 해야 되는군요. 하선님.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저도 이 빅데이터라는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인 주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검색된다고 그게 반드시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냥 분간시켜야 되는지, 그냥 부정적인 단어랑 많이 연관되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단어라도 많이 검색되는 게 무관심보다 좋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그 감정을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특정한 단어마다 그러니까 사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A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 B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 혹은 또 A라는 단어는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어서 긍정어에도 포함시켜 놓고 부정어에도 포함시켜 놓고, 혹은 또 C라는 단어는 중립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그러한 단어 사전을 가지고서 감정 분석을 하는 것이 현재 감정 분석의 가장 보편적인 기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단어는 유독 부정어가 많아요. 부정어가 많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감정 분석을 할 때도 그것을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단어 사전에서 부정어로 분류된 단어가 유독 많아. 그래서 긍정어보다 1.5에서 2배 정도 많아요. 그 단어 사전 자체가. 그 다음에 둘째, 우리나라의 특히 온라인이라든가 SNS 쪽은 신조어가 많아요. 또 약어라든가 축어라든가 그렇죠? 이런 은어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도 또 분석을 할 때 또 유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뭐냐면은 동일한 단어인데도 앞뒤에 사용된 다른 단어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이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특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어권에서의 감정 분석보다 한국어의 감정 분석이 정말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금방 질문하신 분처럼 이것의 그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맥락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결국은 그것이 이제 데이터를 보는 눈밖에 없는 거죠. 데이터를 보는 눈인데, 그럼 데이터를 보는 눈은 어떻게 기르는가? 무작위로 예컨대 한 100개 정도의 그러니까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직접 확인을 해서 그것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답은 지금 없는 거.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한국어가. 그래서 영어보다 훨씬 더 영어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 여기 되게 잘한다 있네. 되게 지루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빅데이터 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특히 대구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제가 비교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셀카 그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셀카봉 있잖아요. 셀카봉. 근데 셀카봉을 이제 새롭게 누군가가 만들었어. 만드는 게 대구에 사는 이 셀카봉을 어떻게 그러니까 싼 가격에 많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까? 대구는 이렇게 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셀카봉 그 자체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쪽에서 하는 또 대구는 빅데이터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추출하고 기획하는 이런 쪽에 보다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컴퓨터 있잖아요. 혹은 장비 이런 것을 좀 더 싸게 우리가 단가를 생각해서 공급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드웨어적인 그 관점이 대부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기획이라든가 시각화라든가 분석 이런 거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카드 회사가 신한카드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대구는 가장 대구은행이잖아. 그럼 대구은행은 선발주자일까요? 후발주자일까요? 네, 후발주자죠. 왜? 누가 셀카봉을 만들고 나면 그새야.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대구가 우리가 빅데이터 이제 분석을 하는 대구가 이제 우리가 이런 체인 같은 거, 음식 체인 이런 거에 대구에서 성공한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치킨 이런 것도 많이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외식 업체에 성공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그래서 뭔가 성공하면 전국에서 성공한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봤더니만 대구의 소비자들이 너무나 이제 보수적인 거잖아. 보수적인 거잖아. 근데 해외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에는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뭐냐면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 신제품이 너무나 잘 팔리는 거예요. 잘 팔려가지고 그 신제품을 그 쇼핑몰에서 엄청나게 물건이 많이 갖다 놨어.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그 신제품이 안 팔리고 있는 그래서 그 쇼핑몰이 망했다는 거야. 근데 왜 망했을까 봤더니 그 신제품을 구매했는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고 실험 정신이 많고 모범 정신이 많고 해서 신제품이니까 일단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안 쓴 건데 그 해당 쇼핑몰에서는 그걸 모르고서 이제 신제품이 잘 팔리는구나 하고 막 물건을 갖다 놓은 거죠. 반대로 대구는 실험 정신하고 모범 정신이 좀 적다 보니 사람들이 확실한 돌다리만 두르다 보니까 이런 대구에서 성공하는 음식 브랜드들이 밖에 가서 성공을 한다. 이거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쪽은 대구는 아직까지 많이 여전히 약합니다. 그게 좀 아쉽죠.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하는 시도하는 게 자체가 중요한데 그걸 잘 안 하고 우리 박성태 이 사람이 스스로 분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대구 말고 지방도시 중에 앞서간 것도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강주가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특화해가지고 이제 강주 정부에서 많이 이제 밀어주고 있는 형편이죠. 강주가 밀어주고 있는 형편이고. 근데 대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복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와이파이에서부터도 그 이야기를 통하는데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와이파이 이제 대구 이제 조금 전까지 가면 공짜로 좀 쓸 수 있는 거 많아졌잖아요. 그 얘기 하는데 한 1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도는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구가 이제 배달 앱을 이제 새로 이제 시 차원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달 앱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얻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대구가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좋은데 그냥 또 배달앱 하나 론치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좀 이제 또 기후 아닌 기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도 졸업한 학생 가운데 한 명을 이번에 서울에 있는 한 2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그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하고 컨설팅하는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 해서도 괜찮은 직장이 또 연봉이 2천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좋은 또 인력들을 나만 얘기하는 데는 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들을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토요일에 1시에 오셨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 없으시면 마칠까요? 네. 고맙습니다.